달밤, 한 소녀가 울먹이며 시녀에게 화장을 받는다. 그 뒤편에서 다른 소녀가 무대로 나가자 음흉한 귀족들이 그녀를 놓고 값을 매기기 시작한다. 그녀를. 귀족들의 값이 점점 더 높아지자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 한편 개인 방에서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콜라이드 후작 부인이 인색한 귀족들에게 짜증을 낸다. 무대 뒤편에서 소녀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를 찾지만 백발의 소녀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발 소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자신감 있게 무대로 나선다. 무대에 귀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고 곧바로 그녀를 입찰하려 손을 번쩍 들었다. 경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녀는 갑자기 주문을 외우고 눈부신 빛이 장소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수갑을 풀 열쇠를 소환하고 권총을 만들어냈다. 그것으로 그녀는 귀족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소란을 들은 일꾼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할 때 하녀는 치마 밑에서 창을 꺼내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에게도 열쇠를 건네주며 도망칠 것을 조언했다. 한편 경비병들이 마침내 도착하여 백발의 총잡이와 대치했다. 경비병들과 무기를 부딪히자 소녀는 뒤로 날아가며 깨달았다. 저 상대들이 마법사라는 것을. 다야와 타르트 두 소녀는 이제 경비병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타르트가 경비병들과 싸우며 다야가 방 전체를 날려버리는 마법을 걸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성 밖의 또 다른 일행, 룩과 마하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룩은 총을 장전하고 노예 메메단의 배후, 콜라이드 백작을 저격합니다. 콜라이드, 총성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룩의 마음은 지구에서 용병이었던 과거로 돌아갑니다. 신입을 훈련시키던 때로 베테랑 암살자인 그는 신입 동료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랜 베테랑 암살자인 그는 신입 동료에게 어떻게 암살은 효과가 있지?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 암살자는 신참 파트너의 항해 속에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신참 여자는 그들을 가리킨다. 신참 여자아이는 지금 당장 마피아들을 전부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노인은 그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일깨워준다. 그들은 정의의 영웅이 아니라 조직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물러서서 짐을 싸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틀어질 수 있는 법, 군용 드론이 그들을 발견한다. 그들을 발견한다. 암살자는 재빨리 탈출용 벤에 올라타 도망친다. 군용 차량들이 그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그들의 벤에서 총격이 터져나온다. 군인들은 자위권으로 반격하고 벤은 격렬한 폭발과 함께 폭발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암살자가 계획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의 신참 조수에게 뒷좌석에 기관총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벤의 험한 길 때문에 기관총이 자동으로 발사되고 여전히 도로를 질주하는 와중에 암살자와 그의 신참은 뛰쳐나왔다. 무인이지만 여전히 주행하며 발포하는 차량은 군인들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했고 그들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바위 뒤에 숨었다. 암살자가 탈출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계획에 드론이 예상되지 않았던 것을 곰곰이 생각한다. 누가 실수한 거야? 밤에 움직이면 드론의 열감지 카메라에 더 쉽게 발각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에 땅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동안 신입 암살자가 베테랑 암살자에게 왜 암살자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처음부터 암살자가 된 이유를 노인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조직에서 암살자로 길러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일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여 새로운 암살자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암살자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가 이 임무에 초보자를 데려온 이유는 연습 삼아서였어요. 초보자라고 불린 것에 발끈한 신입은 자신이 최고라고, 자기 세대 최고라고 외칩니다. 순식간에 암살자는 총을 그녀에게 겨누며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금 왜 총이 그녀에게 겨눠져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녀가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암살자는 그녀가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암살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반항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실력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답을 하자 암살자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초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는 총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하룻밤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암살자는 잠을 자려고 몸을 웅크리지만 소녀는 다시 총을 꺼내 암살자를 겨눕니다. 암살자를 향해 암살자가 움직이지 않자 소녀는 그가 왜 자신이 쏘지 않을 거라고 믿는지 묻습니다. 쏠 수 없을 거라고. 암살자는 그녀가 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빈 총을 그녀에게 주었고 무게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그녀를 나무랍니다. 무게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조직은 그들에게 임무 완수를 축하합니다. 그들은 조직으로부터 받은 가짜 여권을 사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고 임무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며 비행기 납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암살자는 조직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입 여자아이는 그를 방해하기 위해 그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조직이 군에게 밀고하여 그들을 포위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조종석으로 가서 조종사들을 확인했지만 모두 죽어 있었고 조종 장치가 모두 고장났어. 밖에서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세계 최고의 암살자가 죽습니다. 암살자의 의식이 서서히 잊히는 가운데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조직이 자신을 배신했는지. 억눌렀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오랜만에 암살자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는 갑자기 여신 앞에 있는 신비로운 곳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신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깨끗한 과거로 지상에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의 기억을 가지고 환생하다. 매력적인 제안에 암살자의 호기심이 자극되고 그는 누구를 죽여야 하는지 묻는다. 죽여야 한다. 여신은 빙긋이 웃으며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암살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암살자와 여신은 자리에 앉는다. 이를 태어나서부터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살았다.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했다. 만약 그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 여신은 그가 임무만 완수한다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고 답합니다. 그 임무는 바로 먼저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의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는 검과 마법의 판타지 세계에 환생하게 되며 영웅을 죽일 시간은 18년입니다. 영웅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왜 영웅을 죽여야 할까요? 16년 후 영웅은 마왕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영웅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파괴할 것입니다. 세상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왕을 물리친 직후 세상이 파괴되기 전에 영웅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을 파괴합니다. 암살자는 자신의 임무를 고민하며 이 새로운 세상의 인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입니다. 즉, 그는 표준적인 능력으로 비표준적인 괴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신에게 최고의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여신은 암살자의 논리에 동의하고 그에게 최고의 능력치를 부여합니다. 처음부터 여신은 암살자의 논리에 동의하고 그에게 최고의 능력치를 부여합니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법 속성과 5가지 기술을 선택하여 태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총 12만 3,581개의 기술이 있으며 5개의 등급이 있고 암살자는 자유롭게 각 등급에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웅은 최소 5개의 S급 기술을 포함하여 30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5가지 기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희귀한 S급 기술로 그는 신속한 회복을 선택합니다. A급 기술로는 새로운 주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인 주문 직조사를 선택합니다. B급으로는 무한한 성장을 선택합니다. C급 기술에서는 무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급 기술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중 하나의 능력이 그를 놀라게 했고 그는 재빨리 그것을 선택했어요. 마법 속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4가지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에 빛과 어둠이 추가되죠. 인간은 보통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살자는 하나에만 전문화하지 못하는 대신 4가지 속성을 모두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능력을 선택했으니 여신은 그를 투아타다 가문에 환생시켰습니다. 그의 선택이 끝나자 여신은 그를 투아타다 가문, 귀족 암살자 가문에 환생시켰습니다. 눈을 뜨자 시온과 에슬이 투아타다 부모의 얼굴이 그를 맞이하며 그의 이름을 누구라 짓습니다. 시온은 그가 암살자로 훈련받고 자신의 후계자로 길러질 것이라 선언하고 쓰리는 일중에 죽은 첫째 아이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태어난 지 7년이 지나 루그는 이제 숲에서 기량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아직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숲에서 동물을 사냥하며 만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가져온 후 과거의 영양학 지식을 이용해 최적의 성장을 위한 요리를 직접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요리 실력뿐 아니라 새로운 조리 기구와 압력솥 같은 새로운 조리법을 발명하는 실력에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럭은 전생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가 전생에서 만들었던 음식은 지금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생에서 만들었던 음식은 지금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그의 도구와 재료들도 지구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럭의 미각에는 오늘 가족과 함께 한 식사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훨씬 더. 식사 후 럭은 투아타데 단위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벗고 그들의 카타를 수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각 동작마다 시온은 자신의 몸, 근육 발달, 골격 구조의 성장,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까지도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까지도. 이 정보는 그들의 암살 훈련의 다음 과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훈련. 겉으로는 투아타 다가무는 그들의 왕국의 가장 위대한 의학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들은 왕실의 암살자들입니다. 그의 후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루그는 무술을 광범위하게 훈련받습니다. 무기 사용법뿐만 아니라 의료기술도 익혔습니다. 사실 루그가 그 가문에 환생한 것은 영웅 암살이라는 그의 임무에 꽤 편리합니다. 훈련 후 시온은 루그의 성장을 칭찬하며 이제 그가 수술을 견딜 만한 힘을 갖추었다고 알립니다. 그는 이제 투아타데 다난의 신비로운 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문에서 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비밀 마법 수술로 만화를 감지할 수도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먼 거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적 시력, 심도 인식 및 저조도 시력이 향상됩니다. 며칠 후 붕대를 감고 눈가리개를 한 루그는 에스리가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루그의 어머니는 다시 아기 루그를 돌볼 수 있어서 기뻤고 심지어 젖을 먹이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아기처럼요. 루그가 앞에 펼쳐진 계곡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의 품에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붕대를 떼어도 될 만큼 눈이 치유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제거해도 된다고요. 루그의 머리에서 붕대가 천천히 풀리고 시력이 돌아오자 넓게 펼쳐진 그들의 지역의 땅이 그를 맞이합니다. 시선을 집중하자 농작물을 심고 수다를 떠는 마을 사람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들, 강에서는 물고기를 보고 숲에서는 새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몸에서 나오는 만화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마법 선생님이 그들의 저택에 도착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방문객의 도착을 위해 흥분하며 루그에게 입을 옷을 입히는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옷입니다. 말이 도착하자 그와 아버지는 마차에서 내리는 소녀를 기다립니다. 마차에서 그는 자신의 스승이 자신과 같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디아비코는 루그가 마법을 배우기엔 너무 어린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시아는 그를 두둔하며 자신처럼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루그를 응시하며 자신의 마법 실력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마법을. 갑자기 저택마당에서 불꽃 폭발이 일어나고 디아는 다시 한번 자신이 왕국 최고의 마법사 5인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디아가 루그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는 그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만화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파마석을 그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루그에게 자신의 모든 만화를 파마석에 쏟아붓도록 지시하고 루그는 그렇게 하여 돌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다이아는 어른들조차 그 정도 만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루그는 아직도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만화를 돌에 쏟아붓고 그에게서 에너지 파동이 퍼져나가며 주변이 심하게 흔들린다. 다이아는 어리둥절하고 무서워하는 반면 룩은 자신의 만화가 아직도 영웅을 물리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갑자기 돌이 갈라지기 시작하자 다이아는 급히 룩에게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소리친다. 그는 신체 강화를 이용해 돌을 하늘 높이 던져 올리고 그것은 눈부신 성광과 함께 폭발하여 성의 모든 창문을 깨뜨리고 만다. 주변 나무들을 모두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폭발에 시온과 에스리도 달려와 무슨 일인지 확인했어요. 디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룩의 만화를 측정하려던 중이었는데 룩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디아는 혼날까 봐 걱정했지만 두 부모는 사실 아들이 그렇게 강력한 마법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시온은 디아에게 룩에게 전쟁이 아닌 암살 마법을 가르치라고 부탁했어요. 전쟁 말고요? 그러자 룩은 디아에게 파석을 더 달라고 부탁했지만 디아는 슬픈 표정으로 그것이 스워길 왕국의 그녀 고향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 늦게
루그는 더 많은 원석을 확보할 방법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원석을 말이죠. 그 파괴적인 잠재력을 본 후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영웅을 암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디아가 그의 침실로 들어와 그와 함께 침대에 눕습니다. 그와 함께 말이죠. 그녀는 이제부터 그의 큰 누나 디아가 그와 함께 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멘토로서 그녀는 그를 어린 동생으로 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친구로 남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입니다. 다음 날 디아는 루그에게 그의 만화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석을 건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루그가 2가지 만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루그는 다른 것들을 확인해보라고 재촉했고 그녀는 그가 실제로 모든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초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아는 그에게 만화 속성을 먼저 변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법을 시전하려면 말이죠. 디아의 안내 덕분에 루그는 자신의 무색 만화가 천천히 색을 띠고 목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먼도를 채우려고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하여 흙의 색으로 물들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루그의 눈앞에 고대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디아는 그에게 이것은 그가 주문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속성 중 하나로부터 만화를 흡수하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주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가 주문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새로운 주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아는 구리 생성 주문을 시전하여 손에 구리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손에 나타나게 합니다. 로그는 그녀를 따라하며 구리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디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일주일 후 로그도 디아처럼 구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로그가 다른 사람이 쓴 필사본으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머릿속 글자 대신 누군가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디아에게 철을 만드는 주문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주문을 성공적으로 시전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 사람들이 주문을 신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보려 하지 않았다는 루그의 가설을 증명했습니다. 루그는 또한 구리와 철 주문의 수로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는 디아에게 아는 모든 주문을 적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주문의 일부만 바꾸면 새로운 주문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주문의 일부를 바꿔서 말이죠. 몇 시간 후 루그는 그 주문이 원소의 비중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녹는 점과 원자량을 이용해서 마법을 씁니다. 그 매개 변수들을 바꾸면서 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디아는 못했지만 룩은 자신의 기술 마법인 마법 조합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룩이 적어주자 디아도 읽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돕기로 약속하며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 갑니다. 2주 후 룩과 디아는 이제 지구 마법으로 총을 만들고 불마법으로 총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화력으로는 영웅을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 대포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디아에게 귀를 막으라고 지시하고 호수 한가운데 섬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여 날려버립니다. 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디아는 그의 대포가 너무 강력하다고 소리치지만 루그는 연기나는 무기의 금이 간 노즐을 바라보며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지 고민합니다. 잠시 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중 디아는 루그를 껴안고 루그에게 가르치는 것을 마치면 떠나지 않아도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던 차에 디아는 루그를 껴안고 자신이 루그를 가르치는 것을 끝낸 후 떠나지 않아도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루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법을 사용하여 티타늄 합금으로 특별한 칼을 만듭니다. 루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특별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운 칼을 디아에게 주며 그것이 자신들의 마법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는 그에게 특별한 멀리서 온 돌로 만든 목걸이를 주고 약속의 반지를 걸며 나중에 서로 방문해요. 다음 날 디아는 럭과 그의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시아는 럭에게 돌아서서 그가 이제 그들의 가족 투아타다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들의 가문 투아타다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근처 감옥으로 갔고 거기서 럭은 자신의 기술을 더 연마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됩니다. 시아는 럭에게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 얼어붙지 않도록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럭은 아버지에게 왜 그들이 목숨을 빼앗을 때 주저하도록 길러졌는지 묻습니다. 그를 감정을 억누르고 표적을 쉽게 제거하도록 길러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아는 그들이 도구가 아니라 인간임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면
인간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성은 암살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데 럭은 안에 재갈을 물린 채 우는 여자를 봅니다. 시아는 여자의 재갈을 풀어주고 여자는 곧바로 놓아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시아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럭에게 그녀가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집주인을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루그는 차분하게 여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긋는다. 여자는 즉시 화를 내며 시안을 속였다고 소리친다. 그녀는 눈물로 루그의 마음을 얻어 살아남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왜 아직도 처형당하는 거지? 그와 루그를 저주하며 과거 희생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희생자들을. 그녀의 본성을 본 루그는 무자비하게 칼을 던진다. 황량하고 차가운 어느 날 수척한 소녀가 숲속을 걸어가다 넘어진다. 혼자서. 가난한 가족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입에 풀칠할 사람을 줄여야 했기에 그녀를 버렸습니다. 입이 줄어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눈이 내리고 배고픈 늑대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외칩니다. 며칠 전 루그와 그의 부모는 마을을 거닐며 그 지역의 풍성한 수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풍년을 만끽하는 축제였습니다. 시아는 루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크림 스튜가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기 메뉴인 것 같다고 말이죠. 시안이 풍년을 감사하는 동안 루그는 투아하의 눈으로 사람들 속을 살피며 만화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지만 자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조수가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화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이라 스카우트하기 어렵고 만화가 풍부한 드문 평민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눈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평소 사냥을 나섭니다. 그때 그는 늑대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놀랍게도 그 먹잇감은 병든 소녀였습니다. 늑대가 소녀에게 달려들자 룩은 재빨리 늑대를 쏘아 떨어뜨리고 소녀 옆에 착지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무기를 모두 건네주고 다른 5마리 늑대와 싸우며 실력을 시험해볼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혼자서 5마리 늑대를 상대하기로 합니다. 마법을 사용하여 루그는 자신의 손에 금속 팔찌를 장착시키고 칼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을 이용해 그는 늑대들의 공격을 막고 칼로 늑대들을 찌릅니다. 모든 늑대들을 처치한 후 그는 소녀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묻습니다. 소녀는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들에게 버려졌고 그래서 숲속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힘없이 설명합니다. 그녀는 투아테타 지역이 아주 좋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작업 중인 지역보다 더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루그는 죽을 쑤어 그녀에게 먹였다. 루그는 이웃 지역 영주가 무능하고 탐욕스러워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자신 앞에 병든 소녀가 그의 폭정의 희생자인 것 같았다. 그때 루그는 소녀에게 자신이 사실 투아테타 영주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소녀는 놀라며 신이 꿈속에서 자신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루그는 그녀를 거두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곳으로 초대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일한다면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쨌든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전에도 사람을 죽였고 앞으로도 계속 죽일 거라고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죽일 거라고요. 그녀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럭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을 구해줬으니까요. 게다가 누구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럭은 타르트라는 소녀를 조수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럭은 타르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가 만화를 가지고 있음을, 바로 그가 찾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녀가 꿈에 신이 나타났다고 말하자 그는 그 여신이 아마 그를 그녀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였다고 털어놓았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타르트는 럭이 사실상 그녀를 세뇌하여 자신의 조수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이 럭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40년 전 여신은 사실 암살자 외에 다른 사람을 영웅을 죽이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이었죠. 이제 여신은 그를 확인하고 있지만 그는 술에 취해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환생하고 있어요. 한편 럭은 이 제12살이 되었고
타르트에게 깨워집니다. 타르트는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 루그의 시녀로 충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는 럭의 입을 닦아주고 커피를 따라준다. 심지어 에스리와 시온조차도 그녀의 기술과 룩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아침 식사 후 루그는 타르트에게 훈련장으로 가서 지시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럭은 타르트에게 그녀의 몸의 성장을 확인하면서 카타가 그녀를 만난 지 겨우 2년 만에 타르트는 훌륭한 귀족의 시종에게 어울리는 암살과 세련됨. 성장을 확인한 후 타르트는 칼로 루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루그는 쉽게 무장 해제시켰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타르트는 성실할지 몰라도 루그는 그녀의 전투 기술 향상이 매우 더뎠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잘하는 것은 창을 다루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은 암살에 적합한 무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맞는 칼싸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늦게 루그는 여전히 칼 훈련을 하고 있는 타르트를 발견했다. 그날 밤 늦게 루그는 칼로 계속 훈련하고 있는 타르트를 발견했다. 타르트는 루그의 기대에 못 미쳐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루그는 그냥 방법을 바꾸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지 마법을 사용하여 접이식 창을 만들어 타르트에게 줍니다. 타르트는 그것을 사용해보고 훈련용 마네킹들을 쉽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살에 사용하기 쉽게 숨길 수 있습니다. 루그는 타르트의 실력에 박수를 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인재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루그는 평소처럼 타르트에게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르트가 침대에 누워 그를 꽉 껴안습니다. 35년 전 여신은 다시 한번 다른 환생을 보냈습니다. 영웅을 죽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사무라이를 선택했습니다. 사무라이는 겸손하게 임무를 수락하고 판타지 세계에 환생합니다. 35년 후 그녀는 이제 자신의 환생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들었다가 마법의 불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편 루그와 타르트는 시장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은 비료에 대한 교육이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계절 내내 다양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루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계절 내내 비료에 대한 교육이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소가 다쳤다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럭은 주저없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마법을 제공합니다. 돌아오는 길, 그들의 마차는 농산물과 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르트는 럭의 친절함을 칭찬하지만 럭은 사람들의 감사와 인정을 얻는 것이 지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타르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 지역과 비교하는데 그곳에서는 백성과 영주 사이에 마음의 틈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럭은 숨겨둔 파석을 확인합니다. 그는 디아가 준 파석 하나를 분석하여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 이후로 항상 가지고 다니며 만화를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축하고 있어요. 그가 만화를 더 많이 소모할수록 더욱 성장하고 그렇게 저장함으로써 언제든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후 시아는 그를 회의에 소환하여 타르트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루그는 타르트가 이제 그들의 분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안이 묻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는 타르트가 투아타대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기술들을 루그는 2년간의 관찰 결과 타르트는 결백하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일상적인 대화, 시선 접촉 등을 통해 그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녀의 눈 깜빡임 횟수, 홍조, 호흡, 맥박, 그리고 땀까지. 그걸로 그는 타르트가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조심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루그는 자기 지역에서 만화를 가진 평민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에서 만화가 풍부한 고아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평생에 한 번 있을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타르트에 대한 의심이 풀린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 주제, 루그를 위한 특별한 시험에 대해 논의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암살자로서 일을 맡게 될 겁니다. 시험,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시험은 루그가 현재 몰래 이동 중인 숲에서 치러집니다. 암살자 복장을 하고서 말이죠. 암살자들끼리의 싸움이니 공정한 승부는 아닐 겁니다. 서로 기습을 노릴 테니 상대를 먼저 발견하는 쪽이 유리할 겁니다. 갑자기 루그가 있던 곳으로 화살이 날아오지만 다행히도 나무 뒤에 숨는 데 성공한다. 화살의 궤적을 이용해 아버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몇 개의 칼을 던진다. 시온이 피하자 럭은 바로 근접전을 시도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칼 공격을 피한다. 럭이 시온을 찾아 시온은 발에 팔꿈치를 찍어 발목을 부러뜨리고 럭을 물러나게 만들어 숨게 한다. 럭은 다친 발을 치료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그는 아버지보다 강하고 빠르며 이전 암살 경험도 있다. 그런데도 시온은 그를 마음대로 부리고 있어. 럭은 우연히 발동장치를 건드리고 날아오는 나무창을 재빨리 피해. 네. 하지만 이건 모두 속임수였어. 진짜 위협은 시온이 칼을 들고 덮치는 거였지. 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격돌하지만 시온은 물러서 럭은 시온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근육의 움직임, 땀, 숨, 시선, 냄새, 만화의 흐름까지 모두 그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 로그는 전략을 바꿔 자신이 움직이는 대신 시온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로 한다. 스스로 움직이는 대신 그는 눈을 감고 주변의 피비린내 나는 살기살기를 감지한다.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칼을 양옆에서 피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살기를 감출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끝까지. 예상대로 아버지는 칼을 들고 그의 위로 덮쳐 내려온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찌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시온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반적으로 아버지는 루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를 칭찬하고 루그가 마법, 즉 자신의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참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루그는 마법을 사용했다면 암살자가 되기 위한 시험이었지 싸움이 아니었기에 결투의 의미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온은 시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한 루그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루그가 자신의 임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약속대로 시온은 목을 베는 것부터 독살 등 여러 임무에 루그를 데려갑니다. 그들의 표적 중 한 명에게서 그는 루그에게 귀족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모했던 산적들에게 살해당해 다른 귀족들이 산적들과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산적들과 일하려는 자들을 겁먹게 했죠. 물론 시온은 여전히 자신을 찾는 병든 귀족들을 찾아가 의사로 변장하고 활동합니다. 의사로 위장해서 말이죠. 그러고는 루그에게 목표물에게 접근하려면 자신도 가짜 신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표적에게 접근하기 위해 변장하려면 말이죠. 그래서 루그가 될 가짜 인물을 준비했죠. 바로 발로르 무역회사의 회장 일리그 발로르의 사생아로요. 14살이 될 때까지 루그는 발로르의 아들로서 상인이 되는 훈련을 받을 겁니다. 빌라로 돌아와 투아타데 다누의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빌라로 돌아오니 투아타데 다누가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은 루크가 겨우 12살에 최종 시험을 통과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뛰어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나라는 어린 사촌이 화가 나서 루크에게 포도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자신보다 어린아이가 다음 가문의 수장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수장 말입니다. 자신이 더 강하니 자신이 다음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온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루크가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라나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순식간에 루크는 칼을 들고 그의 목 뒤에 나타나 뛰어난 암살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나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며 루그와 루그에게 돌진하고 루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라나를 땅에 내던져 팔을 부러뜨립니다. 루그는 뛰어난 암살자일 뿐만 아니라 정면 승부에서도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루그는 정원에서 다시 라나를 만나 그가 자랑하려고 온 거냐고 묻습니다. 어쨌든 그는 루그 같은 아이에게 졌으니까요. 하지만 루그는 역사상 최고의 투아타데 다난인 시온까지 물리쳤으니 라나가 아무리 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루그는 라나에게 자신의 부하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라나가 여전히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전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암살자가 아닌 루그 휘하 투아타드덴의 기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나는 미소 짓고 루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루그는 자신이 돼지 마법으로 만든 검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다음 날 루그와 타르트는 다음 단계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밀티우 도시로 떠납니다. 상인 일리그 발로르의 인물을 만들어서 말이죠. 변장을 시작하기 위해 루그는 마법으로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고 타르트는 하녀 복장을 갈아입습니다. 한편 상인 도시 밀티우에서 보라색 머리 아이 마하는 그 도시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광 가이드로서의 그녀의 서비스, 같은 고아인 친구와 함께 그들은 고객들에게 줄 인형을 만들어 관광 서비스와 바 및 식당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로 돈을 번다. 도시 전역에 이 모든 일은 마하 덕분이었는데
그녀는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비가 내리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대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한다. 다음에 마하는 그들이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관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옷을 사주고 싶어 한다. 갑자기 한 무리의 깡패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의 은신처에 나타난다. 마하는 그들을 막아서 다른 아이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른 남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씩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도시 외곽으로 끌려가 수상쩍은 남자가 토린 고아원에 온 걸 환영한다며 그곳이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마하의 친구 노인은 항의하며 이미 잘 살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토린은 그녀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는 방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잡힌 이유는 영주의 부인이 고아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아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자 한 남자가 뿌리채소가 담긴 자루를 방 안으로 던져 넣으며 그것이 그들의 일주일치 식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뿌리채소는 거리에 불황하였을 때 먹던 것보다도 양이 적었고 맛도 더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토린 고아원의 노동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세탁을 하고 토린이 팔 옷을 꿰맸습니다. 일이 느리면 맞고 방에 감금당했습니다. 한편 토린은 의심스러운 손님들에게 작업장을 보여주며 판매할 물건을 찾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하의 친구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아이페가 저녁 준비 중에 남자들에게 불려갔습니다. 아이페는 남자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한 후 토린과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 마하는 옷이 찢어지고 화장이 번진 채 울고 있는 아이페가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하는 아이페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이페는 근처 헛간으로 달려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페는 항상 토린에게 불려가곤 했습니다. 혼잣말로 울면서요. 그때부터 아이페는 항상 토린에게 불려가서 데려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눈에서 반짝임이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하의 다른 친구들이 아이페의 처우에 항의하려 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녀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이페가 겪었던 일을 노인이 겪은 후 그녀는 울면서 나더러 얼굴을 다치게 하기 시작했어요. 마하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노인은 이제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니 이제 아무도 자신을 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2년 후 마하는 토린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마하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이제 스스로 손님을 구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는 거였어요. 마하는 엿들은 말에 충격을 받고 친구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헛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녀는 노인이 자신의 얼굴을 다치게 했던 바로 그 낫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그러려던 찰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더 많이 웃으면 더 귀여울 거라고 말했다. 더 예뻐 보일 거라고. 소년 루그는 1리그 발라르라는 인물이다. 토리는 소녀들에게 루그를 소개하고 루그가 조수를 찾고 있다고 알린다. 조수를. 모든 소녀들은 고아원에서 벗어날 생각에 놀라워하고 기뻐했지만 마하는 주저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루그는 앞으로 나아가 마하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일하고 싶은지 물었다. 함께 일하는 것을 그를 위해서. 토리는 마하를 선택한 룩을 칭찬하지만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한다. 룩은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제안하고 토리는 마침내 승낙하는데 조건은 마하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룩은 사흘 후에 다시 오라는 것이다. 마하는 토린이 그 시간 동안 아마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팔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룩에게 넘기기 전에 그녀는 룩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토린이 노려보며 그녀를 침묵시켰다. 룩이 떠난 후 마하는 목욕을 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으면서 자신의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마치 그녀의 친구들이 팔릴 때처럼. 노인은 룩에게 선택받은 것을 축하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러자 토리는 마하를 마차에 태우고 그의 고객 중 한 명에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토리는 마하의 몸에 관심을 보이며 부적절하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마하는 이런 생활을 단 3일만 더 견디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하는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 살기 전에 더럽혀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기 전에 더럽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만화로 자신을 감싸고 마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 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녀는 숲으로 곧장 달려들지만 불행히도 토린의 부하도 만화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탈출로를 막습니다. 그는 마하를 붙잡고 그녀를 짓밟으려는 순간 럭이 마침내 도착하여 그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는 마하의 눈이 도움을 구걸하는 것을 전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린이 도착하여 부하들에게 럭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하는 그들에게 만화가 있다고 럭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물론 럭은 쉽게 토린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칩니다. 한편 다른 소녀가 토린의 귀족 손님을 만납니다. 그는 흥분하여 소녀의 옷을 찢지만 갑자기 병사들이 방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소녀는 행복하게 웃으며 창문에서 떨어진다. 아침이 되자 병사들이 토린 고아원을 급습하여 모든 직원들을 체포한다. 한편 다른 소녀들은 노인을 거울 앞으로 행복하게 끌고 가는데 거울 속에는 그녀의 얼굴에 있던 흉터들이 신비롭게 사라져 있다. 밖에서 럭은 마하에게 손을 내밀고 마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발러 저택에서 럭은 그의 세 형제의 병을 치료해주고 발러 씨의 감사를 받는다. 발러 씨는 럭에게 빚을 갚기 위해 그를 가족 호적에 올렸다고 말한다. 그는 스키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투아타데 가문에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루그에게 새로운 입양 서류를 주어 마하가 공식적으로 루그의 여동생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다음 날 발로르 씨는 루그에게 그들의 상인 가문의 일원으로서 첫 번째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발로르 무역회사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모든 가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루그에게 그들의 실패한 오래된 주점 중 하나를 주고 루그가 운영하게 하려 합니다. 그는 루그가 최근에 온 것을 알지만 상인으로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그가 이 일을 성공할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발로르 씨의 일을 받아들인 후 루그는 타르트와 마하가 따뜻하게 맞이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마하와 타르트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루그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그는 가게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가게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해왔어요. 그들의 두 번째 목표는 귀족들을 겨냥한 상품을 비축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루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암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루그는 여성들을 위한 가게, 더 구체적으로는 화장품과 과자 가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과 과자 가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마무리한 후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마하와 타르트는 루그의 침실에 들어와 그의 침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루그는 마하와 타르트가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에 보통 인간의 온기를 찾고 또한 그에 대한 짝사랑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틀 후 럭은 자신이 열가게에 대한 시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발러 부부와의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가 오픈할 가게를 위한 제품입니다. 발러 여사는 그가 자신의 남편의 서자라고 믿기 때문에 럭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럭에게 그의 제품이 유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럭은 도시에 화장품 가게를 열겠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발러 씨는 이미 매우 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합니다. 시장이죠. 하지만 럭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화장품을 지우면 피부의 기름까지 제거되어 피부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이 실제로 팔 계획인 것은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신제품입니다. 이것은 다른 화장품처럼 피부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화장품과 달리요. 그의 제품은 피부를 치유하고 보호하여 더욱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발러 여사는 팔과 얼굴에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봅니다. 피부가 매우 촉촉하고 매끄러워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럭은 모이스처라이저가 피부의 방패 역할도 한다고 더 설명하며 발러 여사에게 모이스처라이저 위에 화장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수분이 공급된 피부 위에 화장품이 훨씬 더 아름답게 밀착되므로 이 기존 화장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볼러 여사는 그의 제품이 얼마나 유용한지 보면서 럭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유용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보습제를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니 볼러 씨도 럭의 제품을 승인합니다. 제품을요. 볼러 씨는 그 제품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럭에게 남자들을 고용해서 보습제 대량 생산을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대량 생산을 시작하라고요. 하지만 럭은 그렇게 하면 다른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 비법을 훔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데 한 달이 필요하다고 볼러 씨에게 알리고 한 달 후에 수분 크림의 비밀 성분 중 하나는 투아테타산 약재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밀 성분을 알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다른 회사들이 그것을 살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르트는 성공적인 발표를 한 럭을 축하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아테타는 신제품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러 트레이딩 컴퍼니는 럭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더라도 그를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발러 트레이딩 컴퍼니의 새로운 화장품 가게인 오르나는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심지어 그들은 고객 한 사람당 모이스처라이저 2병까지만 구입하도록 제한하세요. 가게 직원들은 마하의 친구들이고 마하는 매장 보조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한편 럭은 전국 귀족들로부터 수많은 초대를 받아 몰래 잠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타르트는 다른 회사의 스파이들이 계속해서 공장에 잠입하려 하고 뇌물도 많지만 여전히 그들의 비법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날 밤 늦게 럭은 침대에 누워 스파이들이 비법을 훔칠 수 없다면 아마도 그 비법을 아는 사람을 납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대로 그는 집 안으로 잠입하는 암살자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암살자는 여전히 천장에 숨어있는 동안 타르트에게 찔립니다. 그리고 마하는 그를 사로잡습니다. 두 소녀는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그 암살자가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말할 때까지 고문합니다. 그로부터 어떤 회사들이 그를 고용했는지 알아냅니다. 30년 전 여신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DJ이자 래퍼 중 한 명을 환생시켰습니다. 그의 랩은 전설적이어서 여신은 그를 환생시켜 그의 비트로 영웅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영웅들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여신은 그를 확인하지만 그는 단지 농민이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노래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한편 루그는 어느 날 디아와 비코네를 방문하여 그녀의 창문을 두드리고 차를 함께 마십니다. 그들은 중력 반전 주문과 같은 자신들이 배운 주문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루그는 그녀에게 초콜릿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처음에 디아는 갈색 색깔 때문에 먹는 것을 망설였지만 그녀는 맛에 기뻐했습니다. 루그는 사실 자신의 가게에서 초콜릿을 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달에 루그가 디아와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 타르트와 마하는 그동안 집에서 요리하며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빼앗겼던 평범한 삶을 만끽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에 밤에 루그는 디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두 소녀가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침대에서 다음 날 아침 루그의 눈이 떠지자 두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루그에게는 당황스럽게도 그가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녀인 타르트와 그의 양녀인 마하는 루그에게 주장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분이 들면 그를 잘 돌봐줘야 해요. 밀투의 어느 날 밤 마하의 친구들은 골목길을 걷다가 두 남자에게 갑자기 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단검으로 위협하며 모든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그들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마하가 갑자기 나타나 두 도둑을 제압합니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칼을 그들의 목에 대고 다시는 여자들을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룩이 오르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가게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영원히. 한편 타르트가 도착하여 룩에게 임무 보고를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죽인 모든 남자들의 기념품인 단추 주머니를 건넵니다. 타르트는 전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전투 처녀. 룩은 그녀에게 다양한 전투 상황에 투입하여 전투 경험을 쌓도록 했고 마하는 정보와 돈을 관리하는 상점을 운영합니다. 2년 만에 1리그 발러와 그의 상점 오르나는 보습제와 초콜릿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것들 덕분에 룩은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들의 제품, 보습제와 초콜릿 덕분입니다. 룩은 이것들 덕분에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오르나에서의 모든 책임을 마하에게 넘깁니다. 루그가 투아타데 다나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동안 마하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투아타데 다나로. 사실 마하는 이미 밀티우 도시 너머로 오르나의 기지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티우. 그녀는 루그와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지만 루그는 그 계획에서 무언가를 눈치챕니다. 마하는 모르지만 루그는 사실 마하의 어린 시절과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영향력 있는 무역회사의 상속녀였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오른팔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은 마하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회사를 빼앗았고 마하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로 거리에서 살았어요. 마하의 계획은 이제 자신의 옛 회사 매장들을 인수해서 오르나의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루그는 그녀의 계획을 승인하고 마하가 자신의 사적인 일을 사업에 끌어들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하의 모든 친구들이 방에 들어와 루그가 자신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루그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게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마하는 루그의 머리를 감겨주는데 루그의 원래 흰머리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부터 1,2갈런은 밀티우를 떠나 다시 루그 투아타에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타르트도 원래 유니폼을 입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마하는 루그에게 자신이 만든 부적을 건네주며 자신이 마마 때문에 루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루그에게 가끔씩 방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루그에게 가끔 방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끔씩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루그와 타르트가 떠나자 마하는 남은 생애를 그를 돕는 데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차에서 타르트는 마하가 루그를 향한 사랑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빠나 친구 이상의 훨씬 더 깊은 감정이죠. 하지만 루그는 이를 부정하며 마하의 감정은 단순한 존경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루그가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뿐이라고요. 한편 늑대 무리가 갑자기 그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두 사람은 마차에서 내리고 타르트는 창을 휘두릅니다. 자신의 훈련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혼자 싸울 계획입니다. 늑대 한 마리가 그녀에게 돌진하자 타르트는 창을 휘둘러 늑대의 머리를 찌릅니다. 다른 늑대가 뒤에서 공격하려 하자 타르트는 재빨리 마법을 시전하여 등 뒤에서 마법을 발사해 늑대를 죽입니다. 마지막 적은 타르트의 창 한 번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루그는 그 많은 마법 짐승들을 단 몇 초 만에 물리친 타르트의 활약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인간 마을 근처에 이런 괴물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영웅도 곧 나타날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곧 나타날 거라는 뜻입니다. 투아타드에 도착하자 루그는 농장들이 모두 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보습제 제조의 비밀 재료입니다. 평민들은 루그를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엄청난 사업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엄청난 사업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르나 덕분에 일부는 소 같은 새로운 가축 농장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가득 찬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투아타 빌라에 도착하자 에스리는 따뜻한 포옹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냄새 맡기와 함께 룩의 향기와 체온에 만족한 그녀는 아들을 돌봐준 타르트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서 시아는 14살이 된 룩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나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룩에게 단지 상인으로서의 삶을 일구라고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귀족들은 1리그 발로르의 이름과 화장품 브랜드 오르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사실 룩을 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발로르가 상인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그는 루그가 투아타데 다난의 방식 외 다른 삶의 방식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루그는 암살자가 아닌 상인으로서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발로르 자신이 시안에게 루그를 상인으로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루그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시안은 루그의 손이 아직 암살의 피로 물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안이 살인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며 사형수만 제거했습니다. 즉, 루그는 그런 삶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루그에게 암살이 발각되면 투아타데 다난의 역할도 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암살이 발각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뢰인들도 그들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는 럭을 1리그 발로르로 등록했습니다. 혹은 암살자를 그만두기로 결정할 경우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고는 럭에게 아직도 투아타데 다니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럭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투아타데 다니기를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투아타데 사람들과 그가 만난 사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버려진다 해도 여전히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생처럼 명령받아서 암살을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럴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는 디아 베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족이 되어야 해요. 상인으로서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으니
투아타다가 되어야죠. 시온은 그의 이유에 웃으며 그의 결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루그에게 첫 번째 독살 암살 대상, 부패한 귀족을 줍니다. 루그의 표적은 아즈바 벤코르 백작으로 이웃 왕국의 군사 기밀을 팔고 비신이라는 불법 약물과 교환하는 귀족입니다. 그걸 다시 왕국 전체에 팔죠. 하지만 루그는 이 표적이 정말 암살되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마하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내 그녀에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백작 저택에 잠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그는 자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알고 보니 타르트가 루그의 과거 아침 사고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방에 머물면서 루그가 아침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루그가 짜증나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에스리는 루그에게 여자아이들의 사진 몇 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루그와의 정략 결혼을 원하는 다른 귀족 여자아이들입니다. 루그와 왜 에스리가 이제 손주를 원하니까? 타르트가 불평하며 에스리와 다툰다. 그래서 에스리는 타르트가 대신 룩의 아이를 낳는 걸 제안한다. 가족적인 짐이 없으니 좋은 일이고 바로 시도해볼 수도 있고 타르트는 토마토처럼 빨개지고 룩은 어머니를 꾸짖는다. 그날 밤 룩과 타르트는 빌라를 빠져나와 마나를 이용해 목표 지점으로 향한다. 마하는 정보망을 이용해 배후를 알아보는 동안 룩은 공개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찾는다. 25년 전 여신은 세계 최고의 파파라치를 환생시켰습니다. 그의 능력은 수많은 유명인들을 통렬한 기사로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고 여신은 그를 이용해 영웅의 사기를 꺾고 세상의 멸망을 막고자 합니다. 세상의 멸망을 막고자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이 파파라치는 실제로 영웅의 마차 앞으로 뛰어들어 그에게 차량 충돌 사고 누명을 씌우려고 계획합니다. 불행히도 길 잃은 말이 그를 짓밟아 그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 한편 루그는 벤코르 백장령의 상업도시 파이사르에 도착합니다. 벤코르 백장령의 상업도시 파이사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부상당한 병사들이 수레에 싣거나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길에서 그들은 군사 기밀이 유출되어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에 끌려 나온 병사들이었습니다. 유출된 골목길에 들어서자 한 소녀가 그들에게 기쁘게 구스베리 잼을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구스베리 잼을. 텅 빈 골목길에서 소녀를 본 럭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리고 그는 소녀의 병들을 모두 깨뜨립니다. 소녀의 병들을 모두. 소녀 뒤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럭에게 왜 그들의 상품을 파괴했냐고 묻습니다. 순식간에 럭과 타르트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기절시킵니다. 그들은 그 소녀에게 다가가 마약을 파는 이유를 묻습니다. 소녀는 그를 엄마에게 데려가는데 마른 체격의 여자가 즉시 딸을 붙잡고 더 많은 인공 눈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엄마에게 인공 눈물을 주지 않자 마약 중독된 엄마는 딸을 때리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루그는 차분하게 그녀를 제압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마약을 갈망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는 소녀에게 그녀 어머니의 심리적 의존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투아타 대 다나에 돌아왔을 때 루그와 타르트는 선적된 마하님께서 보내신 화장품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건 벤코르 백작에 대한 그녀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마피아가 마약을 운반하고 귀족들에게 뇌물을 준다고 주장하는 마약 조직의 배후 인물입니다. 그런 이유와 그를 뒷받침하는 다른 귀족들 때문에 왕실은 그에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아타데에게 암살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루그는 벤코르 백작이 죽어 마땅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며칠 후 일리그 발로르로 변장한 루그와 마하는 벤코르 백작을 방문합니다. 며칠 후 일리그 발로르로 변장한 루그와 마하는 벤코르 백작을 방문하기 위해 갑니다. 방문합니다. 가는 길에 마하는 룩에게 자신을 향한 연정을 묻어두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마하와 자신 모두 룩을 오빠처럼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귀족인 그라면 자신들을 정부로 받아들이면서도 다야 양을 계속해서 쫓을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벤코르 백작의 별장에 도착하고 그의 아내가 그들을 집으로 맞이합니다. 보습제를 파는 척하며 룩과 마하는 벤코르 백작 부인에게 제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합니다. 벤코르 백작 부인이 왜 자신을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해 볼 사람으로 선택했는지 묻자 루그가 인정하듯이 벤코르 백작은 떠오르는 귀족 중 한 명이기에 그들의 신제품을 광고할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벤코르 백작 부인은 기뻐하며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가난한 귀족이었기에 운명의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이어 벤코르 백작이 직접 방에 들어와 루그를 그들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들을 위한 파티에 말이죠. 파티에서 루그와 마하는 다른 귀족들에게 신제품을 홍보하는 동안 벤코르 백작과 백작 부인은 서로의 사랑을 즐깁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루그는 빌라 근처로 돌아와 암살 복장을 착용합니다. 그는 투아타데 다난의 힘을 사용하여 벤코르 백작의 위치를 찾고 토속 마법으로 저격총을 만들어냅니다. 단 한 방에 벤코르 백작을 죽입니다. 떠나려는 순간 그는 남편의 시체 위에서 우는 벤코르 백작 부인을 봅니다. 시체를. 과거에는 그 어떤 살인도 루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타르트는 그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그것은 루그를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고 그들은 걸어서 떠납니다. 그는 암살을 후회하지 않지만 결코 잊지도 않을 것입니다. 루그 투아타데 다이스는 암살자입니다. 무인도에서 수련을 마친 루그와 타르트는 바다를 건너 본토로 향합니다. 한편 해변에서는 마하가 그들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하는 본토의 현재 상황을 보고합니다. 본토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루그가 찾아달라고 했던 신병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신병기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도구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존재해온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파괴되었어요. 마하가 찾은 특별한 신성한 보물은 기발그라는 마법 창입니다. 그녀는 현재 소유주인 세탄타 맥네스라는 남자에게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네스. 그는 크렌의 사냥개로도 알려져 있으며 영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나쁜 소식으로는 마하가 스와질 인근 왕국에서 내전이 발발했다고 알려줍니다. 스와질 왕국. 다야씨의 집인 베콘도 왕국 군대의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반군 측에는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병사가 있습니다. 골칫거리죠. 바로 그 남자, 세탄타 맥네스. 며칠 후, 루그는 다야를 찾아갑니다. 다야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매우 기뻐하며 그를 위해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루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엄숙하게 묻습니다. 다야는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루그는 전쟁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야는 수도 근처에서 약간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혹은 베콘 가문은 마법으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마법 사용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에 귀족 암살자 가문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반란 귀족들을 암살해서 내전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루그는 다야에게 반란군 중 한 명이 신성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그가 영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고 다야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리그 발로르로서 그는 다야와 그녀의 가족을 안전한 왕국으로 피신시킬 수 있습니다. 다야는 루그의 제안에 화를 내며 자신이 여전히 베콘 백작의 딸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왕국과 그 땅, 그리고 백성을 보호할 책임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백성을.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야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슬픈 이야기 대신 마을을 즐기자고 주장합니다. 슬픈 이야기 대신 마을을 즐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럭처럼 머리 색깔을 바꾸고 럭과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럭과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럭은 그 지역의 여러 음식점들을 추천하며 다야는 자신보다 럭이 그 지역을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한편 럭은 주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나가는 상인이 베테랑처럼 보입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숙련된 전사들처럼 보입니다. 다야는 그에게 이것은 징집으로 인해 많은 군 경험자들이 마을로 들어왔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마을로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야는 멀리서 양궁 게임장을 발견하고 럭에게 상품 하나를 따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를 위해 상품 하나를 따달라고 합니다. 럭은 기꺼이 활과 화살을 집어들지만 쏘려는 순간 다야가 그의 시야를 가리며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반칙이라고 합니다. 시야를 가리고 마법 사용은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기술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계에 불공평하니까요. 마법과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럭은 다야가 쏘도록 하고 자신은 지시만 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다야가 쏘도록 합니다. 세 발 만에 봉제 인형을 따고 둘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목적지 20년 전 세계 최고의 스승이 여신에 의해 환생하여 영웅을 가르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여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며 영웅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영혼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루그와 다야는 점심으로 라자냐를 즐깁니다. 다야는 루그의 요리가 여전히 더 맛있다고 말하며 루그는 다음에 아티다에 방문하면 요리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다야의 표정이 슬퍼집니다. 하지만 곧 화제를 돌리고 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다시 마을을 거닐다 계단 옆에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소년은 계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울 것 같자 루그는 다야가 전에 딴 곰 인형을 이용해 소년을 위로합니다. 소년을 위로했습니다. 곰 인형 덕분에 그들은 소년이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야는 주문을 외우고 손바닥에서 맥박치는 마법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들은 소년의 엄마의 울음소리를 찾아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루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다야는 루그를 자신에게 특별한 장소, 베콘 온천으로 초대합니다. 베콘 온천으로 초대합니다. 온천이 남녀 공용이라는 말에 루그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다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이 온천 전체를 예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전세 낸 것입니다. 옷을 벗기 시작하는 다야를 보며 루그는 다시 한번 이 시대 사람들이 알몸을 보이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알몸을 봐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정신이 산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몸이 다르게 반응할까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반응이 다를까 염려했습니다. 다야는 신이 나서 나무들로 둘러싸인 온천으로 루그를 끌고 갑니다. 서로 물을 튀기며 놀던 중 다야가 실수로 미끄러집니다. 루그는 다야에게 뒤로 뜨는 법을 가르쳐주고 둘은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손잡고 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다야는 그렇게 영원히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루그에게 내가 투아타 대버리처럼 사랑하듯이 나도 베콘과 이 마을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루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만약 그녀의 마음이 바뀐다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줘요. 그날 오후 루그가 떠나려 할 때 다야는 전쟁 때문에 한동안 바쁠 것 같다고 말해요. 그녀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그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루그가 떠난 후 마을 주변에 있던 평민들은 변장을 벗고 갑옷을 착용합니다. 다야가 눈물을 흘리며 성으로 돌아가자 모든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루그에게 작별 인사를 속삭입니다. 며칠 후 루그는 타르트로부터 빌라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시아는 루그에게 그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암살 대상은 베콘 백작의 딸 다야 베콘입니다. 시아는 루그에게 그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알립니다. 만약 그가 일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루그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베콘 가문은 이웃 왕국인 소이질의 귀족들인데 왜 그들의 일에 간섭하는 겁니까? 그들의 일에 말이죠. 그들의 가문은 자기 왕국을 위해 암살을 저지르고 다야를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시아는 루그의 모든 말에 동의하며 만약 그들의 개입이 발각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신 이 암살은 개인적인 호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베콘 가문은 내전에서 왕실 군대를 위해 싸웠지만 참패하여 패배했습니다. 그 후 베콘 백작은 자신의 땅과 재산의 대부분을 넘겨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다른 귀족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야를 원했습니다. 베콘 백작과 심지어 다야까지 그들의 요구에 동의했지만 베콘의 봉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야는 봉신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아 자원군을 조직하고 성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베콘 백작과 다야를 성 안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귀족들은 이것을 반란으로 간주했고 적대적인 군대가 이미 성을 포위하기 위해 파병되었습니다. 다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야의 아버지인 베콘 백작이 직접 투아타 가문에게 딸을 암살하여 모든 다툼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겉모습일 뿐입니다. 이미 반란군으로 낙인 찍혔으니 누가 전쟁에서 이기든 다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전쟁에서 이기든 다야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아타에게 다야를 암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도망치도록 도와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룩은 아버지가 애초에 그런 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시아는 베콘 백작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루그가 가지 않으면 그 자신이 갈 것이다. 물론 그는 베콘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루그는 이 일을 맡는데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투아타 가문의 원칙, 즉 오직
자신들의 왕국만을 섬기는 것을 어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에게 이 삶에서 도구로 살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한다. 그의 아버지는 루그의 결정을 인정하고 자신도 이러한 것들을 어겼다고 인정한다. 원칙을 한 번. 그것은 베콘 가문의 딸이기도 했던 그의 아내 예슬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룩은 준비를 마치고 빌라를 떠나려던 참에 타르트가 자원합니다. 그녀의 도움을. 룩은 베콘이 그들의 땅에서 300km나 떨어져 있고 타르트가 도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녀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타르트는 이미 이것을 고려했고 그의 빠른 회복 기술에도 불구하고 베콘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룩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룩을 중간까지 업고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룩 앞으로 나서서 만화를 사용해 앞에 바람막이를 만듭니다. 그들의 앞에 타르트가 앞서 달리니 룩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공기 저항이 매우 큽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 저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타르트의 바람막이로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타르트는 룩의 저항을 줄이고 그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음압을 이용해 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막이를 유지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은 타르트에게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타르트가 디아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믿을 수 없었어. 한편 타르트는 룩이 자신을 구해준 날을 떠올리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룩은 타르트가 만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도구로 이용하려고 구해준 거라는 걸? 그건 보통 사람이라면 슬픈 일이겠지만 타르트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어. 그랬어. 룩은 타르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그래서 타르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기로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르트는 룩을 앞질러 달리며 그를 이끌고 있었어. 룩은 타르트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타르트는 계속 달렸어. 타르트는 룩이 더 이상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 긴 여정 끝에 타르트의 방패가 부서지고 날아가는 그녀를 럭이 잡는다. 그녀는 멀리 날아간다. 타르트는 울며 여기까지 오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럭은 이미 베콘에 아주 가까이 왔으니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럭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를 구하러 가라고 말하고 럭은 앞으로 달려간다. 이제 럭이 자신을 볼 수 없게 되자 타르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운다. 마음껏 울어낸다. 14년 전 여신은 영웅을 막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을 정성껏 환생시켰다. 그들이 영웅을 막기를 바라며 연구를 관찰하고 다듬은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들을 막을 최고의 영혼을 찾습니다. 그들을 막을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진 영혼으로.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 영혼은 세계 최고의 암살자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룩은 한밤중에 베콘성에 도착합니다. 그는 방어병 200명 정도인 성을 포위한 적의 수가 15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아타대 다난의 힘으로 그는 적군에 흩어져 있는 마법사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룩은 적의 수가 훨씬 많은데도 베콘성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압도적인 적의 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적의 진영을 보니 적들은 투사체를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럭은 총을 꺼내 말을 탄 마법사들을 향해 정확하게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휘관일 거라고 추측하면서 적들은 갑작스러운 후방 공격에 즉시 반응하여 럭의 위치에 쇠뇌를 퍼붓습니다. 럭은 적들이 그렇게 빨리 반응한다는 것은 그들이 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이아에게 총을 맞을 위험 때문에 앞쪽에 있는 마법사들을 보내 성벽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럭은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전장 전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공격이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활을 만들고 비축해둔 파석 중 하나를 화살촉에 장착하여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염 마법을 부여하고 파편을 만들기 위해 약간의 토속 마법을 섞는다. 룩은 화살을 밤하늘로 발사하고 화살은 소리 없이 적에게 떨어져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리 없는 포병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성벽 뒤에 있던 베콘 병사들은 적군의 혼란을 이용하여 재빨리 돌격하여 적들을 모두 베어버렸다. 룩은 이것이 전장을 잠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성에 잠입해 다이아의 탑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아보려고 다시 바람 마법을 사용한다. 다이아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적이나 아군 누구에게도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마침내 몰래 들어가고 다이아는 그의 품에 안긴다. 14년 전
여신은 세계 최고의 암살자가 불타는 비행기 폭발 속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려왔고 재빨리 행동에 나서서 그의 영혼을 환생시키고 그에게 임무를 준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암살자는 다른 세계에서 귀족으로 환생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룩은 마침내 디아의 아버지 디머 베콘을 만납니다. 디머는 룩이 디아를 단순히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연애적으로도 그러는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러고는 적을 자신에게로 유인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을 준 후 사라질 계획이라고 룩에게 알립니다. 그는 또한 스워이젤 왕국을 합법적인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반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룩은 디머의 계획을 알고 방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디아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전장에서 얻은 전사의 시체를 디아의 몸대요. 그러고는 루그는 디아에게 아래쪽 병사들에게 자신 때문에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소리치라고 지시합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디아는 루그의 계획대로 창문을 열고 소리치려 하지만 갑자기 루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생의 위험이 닥칠 것 같은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 순간 적진에서 누군가 마법창을 그들에게 똑바로 던집니다. 직접 던졌습니다. 창이 전장에 마법을 퍼붓고 수많은 병사들을 죽이며 성에 꽂히자 불꽃 폭발을 일으킨다. 다행히도 루그는 디아를 재빨리 끌어당겨 피하게 했다. 그들은 창이 마법으로 공중에 떠 있다가 갑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마법 눈을 사용하여 루그는 새로운 적이 엄청난 양의 만화를 발산하는 것을 본다. 그는 재빨리 대포를 만들어 적에게 발사하고 그가 서 있는 언덕을 파괴한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적 기사는 여전히 서서 웃고 있다. 드디어 고통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하는 중입니다. 로그는 기사의 실력을 S급 광전사로 인정합니다. 분노를 통해 신체적, 마법적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를 분노를 통해 신체 능력과 마법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새로운 적을 알아본 디머는 로그에게 디아와 함께 후퇴하라고 지시합니다. 왕족을 겁주어 항복시키고 내전을 끝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로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로그가 이기면 모든 병력을 철수하고 다시는 베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겠다고 합니다. 로그는 그 남자가 광전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성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활성화됨. 이것은 그 남자에게 그것을 억제하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를 영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 세탄타 맥네스로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창은 신성한 보물기 발그일 것입니다. 한편 투아타 대단안에서는 시온과 에스리가 영웅에 대한 편지를 받습니다. 루그는 세탄타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의 결투에서 분명히 질 것입니다. 디아는 루그의 계획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루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기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는 암살자니까 세탄타를 암살할 겁니다. 그는 큰 금속 조각을 만들어 마법으로 날려보냅니다. 한편 그는 디머에게 결투를 보러 같이 가자고 합니다. 디머는 남은 병력으로 세탄타의 주의를 끌어 루그와 디아를 탈출시키는 대안 계획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루그는 그 계획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세탄타가 있는 전장으로 향하고 루그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루그는 세탄타가 이미 모든 부상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그가 영웅임을 증명합니다. 루그가 세탄타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결투의 합의를 따르라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루그가 세탄타를 죽일 때 배신할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세탄타는 루그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에 씩 웃지만 루그의 말을 따라 자신의 군대에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루그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묻자 세탄타는 자신이 디아를 납치하고 남은 병력을 모두 학살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루그는 서로의 공격에 휘말릴 수 있으니 모두 전장에서 물러나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루그는 동전을 던져 결투를 시작할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누구도 모르게 그가 디아의 곁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이미 룩의 계획이었습니다. 세탄타와의 모든 질문, 요청, 대화는 그저 룩이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동전이 땅에 떨어져 결투 시작을 알리자 거대한
폭발이 순식간에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이 암살 마법은 룩의 전생 시절 우주 무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위성에 금속을 실어 적진에 떨어뜨리는 핵무기에 필적하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폐기된 무기였습니다. 금속을 우주로 운반하면 대기에서 타버립니다. 하지만 검과 마법의 이 새로운 세계에는 물체의 중력을 조종하는 주문이 존재합니다. 그 주문은 다이아에 의해 개량되었고 몇 분 전 루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큰 금속 조각을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통과할 때 타지 않도록 풍속 마법을 사용했고 심지어 무인도에서 훈련하며 조준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영웅을 암살하기 위해 루그가 개발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으로 핵폭발이 세탄타를 덮치며 전장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루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아침이었고 디아는 성의 잔해 속에서 그를 깨우려 하고 있었다. 무너진 성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그에게 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냐고 묻지만 루그는 어릴 적 그녀에게 받았던 파스톤을 보여주며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녀가 어릴 적 그에게 주었던 파스톤을 보여주며 그들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목격자가 없으니 디아의 암살과 죽음을 가장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그것을 목격할 적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루그는 갑자기 디아에게 키스하고 평생 처음으로 암살 시도에 실패한다. 암살 시도에 실패했다. 몇 시간 후 루그는 디아와 함께 투아타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버지 디머 백작은 숨어 지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시아는 디아를 무사히 데려온 룩을 축하하며 이제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의 여동생으로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룩에게 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룩에게 알려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에 영웅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세탄타가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에 룩은 경악하고 그의 아버지는 영웅의 등장은 곧 마왕이 나타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편 수도에서는 영웅 에포나 라인원경이 도착했습니다.